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유튜버 찌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된 BJ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가운데 허웅의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10대 딸이 또래 여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신고하면 인생을 망쳐놓겠다는 협박까지 들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뇌병변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뒤늦게 범행 사실이 드러났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달여간 39차례에 걸쳐 폭행을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쓸데없는 얘기는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엄마 뱃속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2살짜리 꼬마 도아의 쇼츠 영상이 공개 열흘 만에 800만 뷰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대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뭐 했어? 누나 빨아먹었어. 빨아먹었어? 응. 뭐? 뭐 빨아먹었어? 니런이 놔둔다. 지렁이 같은 거 빨아먹었어? 응. 또 세상에 그렇습니다. 탯줄을 지렁이로 표현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산부인과 의사도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태교라는 말이 왜 나온 건지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이쁘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자,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 살아요. 드라마 끊고 사반 봅니다 하신 김영준님. 자, 창원시 북면 출근길에 촬영한 무지개 사진, 쌍무지개 사진이에요. 함께 봐요 하신 고영반님. 자, 지난 17일 송파구 마천동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사랑이 어제 찾았습니다. 구조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하신 이은영님. 자, 이승혜 시아버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사정상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신 폴란드의 며느리 김세선님. 자, 세상 제일 예쁜 우리 엄마 박미순 여사 생일 축하해 하신 민선희님. 자, 양원보 반장님,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좀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하신 신선홍님. 어제 제가 백다희 아나운서 얘기하고 있던 걸 막 중간에 팍 끊어가지고 댓글로 욕 엄청 먹었습니다. 자, 김희자님, 김영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센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보험 사기일까요?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자, 어린 자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다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영상 만나보시죠. 왜요? 상황이라서 저 가야 돼가지고 마트로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화는 지금 여기 왜 찍어 지금? 어머, 여기 왜 찍어 지금? 지금 몇 시가요? 아니 경찰이에요? 저희 경찰인데 여보세요? 확인하셨나요? 지금 보험사기 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돈 없어가지고. 너 잘 걸렸다. 근데 핸드폰 왜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핸드폰 왜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너한테 얘기해줘야 돼? 왜 빌려달라고 하신 거냐고요? 닥쳐, 개X으로 타는 주제에. 제보자가 직접 촬영하신 저 영상에는 욕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편집하는데 애를 먹을 정도였는데, 자, 보셨잖아요. 정말 맨 처음에 얌전하게 저기 휴대전화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던 사람이 갑자기 너 잘 걸렸다. 너무나 좀 무섭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의 한 골목길에서 찍힌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여성이 제보자분은 이제 남편하고 어린 자녀를 태우고 가던 중이었는데 휴대전화를 들고 뭔가를 촬영하는 것처럼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여성이 결국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를 했거든요. 경찰에서 뭐라 그랬냐라고. 자, 지금 다가옵니다. 하니까 저 여성이 하는 얘기가 이 제보자의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깜빡깜빡하면서 자기한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상황에 차는 멈춰 있고 저 여성이 다가오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했다는데 아니 지금 차는 멈춰 있었고 멈춰 있다가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서서히 출발했다가 도 얼마나 세게 부딪혔길래 뭐 거기 뭐 팔, 다리, 무릎, 발목, 손 아프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사고는 접수가 됐는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혐의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 여성을 오히려 이 사기라든가 무고 또 아이한테도 막 욕설을 하고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래서 아동학대까지 같이 지금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 차량에 연락처가 있었답니다. 근데 저 여성이 또 그걸 찍어가지고 문자로 막 욕설도 보내고 온갖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그 문자 내용에 따라서 그걸로도 협박이나 공갈 같은 것도 추가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법적인 건 그렇고요. 교수님께 짧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뭐 다중인격의 소유자인가요? 뭔가요, 이거? 글쎄요, 저거는 뭐 좀 저렇게 보통 행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이렇게 찍고 오는데 무슨 휴대폰을 또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시비를 걸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엉성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명품 가방을 든 손님이 점점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저기요,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요. 자, 하니까 그럼 제 거 쓰시고 제 거 쓰시고요. 바로 옆에 편의점 다녀오세요. 자, 어머 완전 착하다. 자, 점원 우산을 빌려 쓰고 자, 손님들이 지금 점원 우산을 들고 갑니다. 편의점으로. 자, 잠시 후에 우산을 반납하고 컴백을 했죠. 자, 그리고 10분 뒤에 남은 2명의 손님이 자 보세요. 저 우산을 집어 들더니 저거 막 펴봐. 이거 고장난 건 아니겠지? 하더니 쏙 들고서 점원 눈치를 보고 빗속으로 탁 우산을 들고 사라집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저 두 여성 우산 도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양반들이 메고 있던 저 가방이 뭐냐? 프랑스 명품 채널백입니다. 가방이 명품이면 뭐합니까? 네, 바로 어제 서울 양천구에선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제보한 일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퇴근을 하려는데 우산이 사라졌다고 해서 CCTV를 돌려보다가 저런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앞선 손님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우산을 빌려서 바로 옆에 3초면 갈 수 있는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고 빌린 우산을 잘 반납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 손님 2명은 본인 우산도 아닌 걸 이리저리 살펴보고 펼쳐보더니 아르바이트생을 흘끔 쳐다보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장은 명품 가방까지 맨 사람이 딸벌 드는 사람의 우산을 가지고 가면 아르바이트생은 비 맞고 퇴근하라는 건지 너무 황당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생은 돈으로 우산을 사서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박 변호사님,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요. 어머, 내 채널백 이거 얼마짜리인데 비 맞으면 안 돼. 저 알바는 그냥 비 맞고 가라 그래. 이 심리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옆에 사면 되죠. 우산 그 얼마입니까? 우산 비쌉니까? 비싸지 않잖아요. 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채널백보다 훨씬 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장님 카페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다가 10일 정도 놔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고 사실 많이 황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고민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얼마짜리 신고하기도 그렇고 사건 반장 제보가 최고다 이 생각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볼 겁니다. 채널백 여인들. 세상에. 자,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박 변호사님, 저 채널백 진짜다 짝퉁이다? 가짜. 가짜. 일 가능성 있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좀. 영상 만나보시죠. 고독한 남자.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세월을 낚듯 망중한을 저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존조르존존존일까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예? 폭우로 강물이 차올라서 위험한 와중에 몰래 지금 강태공 놀이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저게 7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공유 영상인데요. 물이 이제 차올라서 사실 나무 지금 잠겨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강태공 같이 보이지만은 남들이 보면은 아나무인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일단 진입 금지를 어겼으니까 저기에 뭐 어떤 그 상응하는 과태료를 갖다가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대표적인 게 계곡 같은 데 텐트 치지 말라 그러고 비가 온다고 막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도 나중에 끝까지 거기 앉아 있다가 맞아요. 물이 차올라 가지고 소방대원들이 가서 구조하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에 저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늦은 저녁 해변에 관광객들 잔뜩. 자, 손에 든 폭죽에 불 붙이자 탕탕 후루후루 불꽃이 탕탕탕 후루루루루루루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저 일대가. 자, 이제 날이 밝아요. 해변으로 갔어요. 여기도 저기도 온 사방이 아까 보셨던 그 폭죽 탄피들 천지입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저 해변에서 마음대로 저렇게 폭죽 저거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해변에서 허가 없이 불꽃놀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은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부흥해변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해변 바로 앞에서 살고 계신데 평소에도 저렇게 관광객들이 늦은 시각에 불법으로 불꽃놀이를 한 바람에 괴로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난 며칠 전에 밤 10시간 늦은 시간에 저렇게 찾아와서 10시부터 한 30분 동안 불꽃놀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막 불꽃 쓰레기 남은 거 비닐봉투 이런 거 그냥 버리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적을 하니까 그건 가져갔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폭죽 탄피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제보해 주신 분이 다 치웠다라고 합니다. 이게 밤 10시 넘으니까 원래 이제 지자체 단속 대상이거든요. 예. 신고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다 불법이니까 제발 좀 자제해 달라. 그리고 저런 거 좀 함부로 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보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편의 두 얼굴. 아, 집단지성의 판단이 필요하시답니다. 네, 겉으로는 좋은 남편이지만 사실은 돈 문제가 심각한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건축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지만 그 내막은 다르다고 합니다. 남편은 약 3년 전부터 아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내가 주변 지인이며 친정 식구들에게 수백만 원씩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갚기로 한 날이 돼서는 아내에게 아무런 사과도 없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만 했고 결국 아내가 상대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못 갚은 돈이 무려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인 두 아이도 있는데 남편이 몇 달째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지다 보니 아내가 남편에게 시가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자존심 있는데 말 못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가 따로 시가 식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돈이 생기면 시가 식구 돈부터 먼저 갚으려고 하고 그 전에 빌렸던 아내의 지인이나 친정 식구들 돈은 갚으려는 신용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만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남편이자 아빠이지만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이대로 같이 사는 게 맞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지열이 엄마, 아니 다혜야, 내가 누구야? 나 당신 서방이야.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누구 때문이겠니? 당신하고 지열이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 아니겠어? 야, 우리 경제 공동체 부부지간에 정말 치사하게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구분하고 살 거야 이거? 그리고 내가 장인 장모한테 얼마나 잘하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데 이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동그라미. 그렇죠. 뭐 이거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박지훈, 너라는 인간 정말 정내미 뚝뚝이야. 니네 부모 형제 돈 귀한 줄 알면 처갓집 돈 귀한 줄도 알아야지. 우리 집은 뭐 땅 파서 먹고 사는 줄 알아? 백년 손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빌려간 돈 안 갚으면 그게 도둑놈이지 무슨 손님이야, 사위야.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친정 식구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든다 진짜. X. 자, 박 변호사님. 우리 사연자가 딴 데 가면 좋은 남편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나쁜 남편이에요. 기본이 안 된 남편이에요. 진짜? 딴 데서도 그냥 본인이 봤을 땐 그럴 것 같지만 5천만 원을 빚지고 있는데 안 갚는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기본이 안 돼 있고 신뢰성이 제로입니다.
막 추측해보건데 딴 데도 빚 많이 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추측해보건데 딴 데도 나쁜 남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뭐 누구한테 안 갖고 떠나가지고 어쨌든 빚 지고 있는데 딴 데 쓰고도 안 갚는다.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혼내야 됩니다. 갚도록 만들든지요. 자, 교수님. 일단 이제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 사용 내역을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생활비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그 집에다가 돈을 갖다 빌리지 못하는데 왜 그러면 아내에게는 처갓집 쪽에 빌리게 하는지 그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또 돈 생기면 그것도 참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 처갓부터 갚아야죠. 그런데 자기 집부터 갚는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니까 생활비도 안 주죠. 또 자기 아내 시켜서 돈 빌리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그 아내분은 도대체 이 사람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돈의 용처. 네. 아,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이 사연에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아이 그 처가 돈은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처가 쪽 분들은 사위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말 꺼내기도 어렵고. 말 꺼내기 어려워.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분에게는 그 누울 자리가 아내였고 처가였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참 배우자라고 하는 건 서로 존중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 신뢰를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습관성으로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주의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제가 어제 말 끊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 빨리. 아니 얼른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어이구야. 그 전에 돈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혼도 하고 그 전에 네, 돈도 다 돈을 받아내라. 꼭, 네, 받으시면 좋겠고 댓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유미숙님 평생 그럴 겁니다. 돈 관계는 못 고쳐요라고 하셨고요. 신명숙님 이혼해도 돈은 받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경미우님도 같이 살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광희님 보고 계시죠? 자, 그 미사일 배송해주는 그 회사 있잖아요. 1.5리터짜리 페트병 음료수 한 통을 주문하셨대요. 띵동 알림이 뜨길래 현관을 열고 나가셨다는 거죠. 자, 넉넉한 크기의 비닐봉지에 담긴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그냥 페트병 모습 그대로. 자, 송장 스티커를 페트병에다 그냥 붙여놨어. 아, 과포장을 막기 위한 전사적 조치라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거 좀 비주얼 충격입니다. 저는 조금 불쾌한데 이거 제가 진상입니까? 하셨네요. 자, 박 변호사님.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유보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유튜버 찌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된 BJ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가운데 허웅의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먹방 유튜버 찌양 씨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 그리고 전국진 이 두 사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네, 오늘 검찰이 먹방 유튜버 찌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혁과 전국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그리고 나흘 만인 어제 검찰은 유튜버 구제혁을 소환해서 12시간에 걸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는 구제혁이 찌양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구제혁 어젠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또 첫날에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발로 나가서 뭐 황금폰을 뭐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15일입니다. 검찰이 부른 적도 없는데 본인이 자진 출두해서 본인은 공갈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500만 원 뭐냐 하니까 쯔양하고 합의된 금액이다. 뭐 이거 폭로 좀 안 하는 대신에 막아달라고 먼저 쯔양이 요구했고 합의된 금액이라고 그렇게 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고 절대로 협박이나 공갈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쯔양 씨 측에 변호인지 보냈죠. 구체적으로 협박을 한 영상하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들을 공개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있다. 나중에 뭐 변호사라고 밝혀지긴 했는데 충격적인 제보를 했고 이게 탈세, 세금보다 더 100배 심각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협박이나 공갈의 구체적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100배 더 심각한 내용 그거를 저 구제역 저 양반한테 토스해준 그 사람이 그 변호사였잖아요. 그 양반은 그 본인은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변명을 하던데 그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원래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 그 협박했었던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남자친구의 사건을 맡았던 그 변호사인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쯔양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제에게 전달을 했던 겁니다. 지금 본인은 이 부분이 이제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비밀 유지 의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구제에게 그렇게 전달을 했을 경우에 공익 목적을 위해서 취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그런 주장일 뿐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가 나중에 자기가 무슨 뭐 방향제 이런 거 광고를 쯔양의 어떤 유튜브에서 해달라 그런 요구까지 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대가성이 없는 그런 공익성을 발했던 것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비밀 유지 의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서 변호사협회에서 지금 조사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뭐 짧게 SNS에 본인 입장도 내놓기도 했어요. 미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또 뭐 방송에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는데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그런 걸 녹취를 당해서 그 부분들이 일종의 술주정이 나간 거다. 여기에 대해서도 미안하다는 거고, 어쨌든 지금 그 이른바 레카라고 불린 사람들하고 연루됐다는 게 후회돼서 그 고지에게 준 것도 자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활동을 한 줄 알고 줬다. 법 위반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협회에서 조사에 나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그 카라큘라 본명 이세욱 씨죠. 그 양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 교수님이 뭐 좀 전에 다른 방송에 나가셔서 이 얘기를 하고 오셨는데 어제 갑자기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올라와 있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영상 다 지워버리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그런 그 사항이 된 건데요. 어제 오전에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커뮤니티 그 게시판 글도 모두 삭제를 하고 아예 폐쇄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다 지우고 난 뒤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라는 9분짜리 영상 하나를 올리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들은 자신의 불찰과 잘못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다만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자기를 그 쯔양을 협박을 한 협박범으로 대서특필되니 본인은 상당히 나름대로 억울하고도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하고 싶은 자신의 메시지가 있는데, 절대 이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제역하고의 어떤 통화에서 자기들끼리 했던 내용들이 녹취록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사실 쯔양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했었더라면 그렇게 가볍게 농담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고, 여기에서 또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 절대로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 어떤 돈을 갖다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말이죠. 이 카라큘라 씨한테 어느 누구도 야, 너 쯔양 협박했지 이렇게 추궁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본인의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그 어떤 해명을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욕을 먹고 있던데, 그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죠. 자신의 두 아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정말 돈 받은 사실 없다.
끝까지 부인해 왔었죠. 그런데 마지막 이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수투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향후 언론 대응 등의 과장된 명분으로 3천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 속으로 사라지지만 억울한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했던 뜨거웠던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수특하는데 BJ 수투라는 또 뭐 이것도 봐도 유튜버 같은 사람인데요. 이 BJ 수투한테 뭔가 공갈을 했다, 3천만 원 갈취를 했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BJ 수투도 그 구제역, 그 이준희 구제역한테 소개를 받고 이 카라큘라가 이 BJ 수투한테 이 사업가 한 명을, 코인 사업가 한 명을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BJ 수투가 코인 사업가한테 거짓말해서 수십억 원 투자금을 받아낸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 BJ 수투는 지금 구속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카라큘라도 이 BJ 수투한테 뭔가 언론 대응하겠다라고 약간의 과장을 해서 3천만 원을 이 갈취를 했고, 요걸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본인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십니다. 그것뿐일까? 이 되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은퇴를 하면서 영상을 전부 다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영상. 왜? 당장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녹취 조작을 했다, 또 인터뷰의 조작을 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또 뭐 다른 유튜버들한테 제보가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트집이 잡히기 전에 다른 증거 영상들을 다 미리 내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런 그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은 이제 남은 여생을 반성을 하면서 조용히 지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이제 새로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카라큘라가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그 농구 선수 허웅 씨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 논란과 연관돼서 이 제보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자료를 갖다가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그 카라큘라와 인터뷰를 했었던 그 허웅 선수의 전 여자친구의 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주장을 한 것에 의하면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동의 없이 통화 녹취를 했고 편집도 짜집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허웅 전 여자친구를 카라큘라가 업소녀로 몰았는데, 자기는 이 허웅 전 여친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대한 자기는 아는 팩트만 얘기를 갖다가 했을 뿐인데, 카라큘라가 자기가 그 허웅 씨의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좋게 말한 부분은 다 잘라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카라큘라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허웅 씨의 전 여자친구다라고 올린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 본인이란. 그래서 이 카라큘라가 이 허웅 전 여친을 업소녀로 만들어가지고 논점을 흐리고 마녀 사냥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좀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카라큘라가 내려달라면 내려주고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한다면 사건 사고 유튜브는 왜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또 믿기 힘든 것이 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허웅 전 여자친구의 지인은 카라큘라가 잘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하면서 허웅 전 여자친구가 업소녀인 것처럼 말해달라는 느낌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카라큘라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신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라면서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카라큘라가 허웅 전 여자친구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줄 아냐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간질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카라큘라가 올린 영상과 사진이 문제가 돼서 항의했을 때는 다 법적으로 계산해서 올린 거라면서 불편한 관계로 이끌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뭐 카라큘라 씨가 은퇴를 했다지만 이건 좀 해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이 이세욱 씨 카라큘라 당시 이 허웅 씨 얘기를 전하면서도, 전 여친 얘기를 전하면서도 고소할 테면 해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어디 보자. 작년에 내가 경찰 조사를 한 14번, 5번 받았나? 올해도 지금 벌써 한 6번, 7번 받은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서가 저희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법원은 더 가깝고요. 이제는 반가워요. 저를 만약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되는 순간 저는 제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엄프를 해야겠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돌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 바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허웅씨 전 연인 측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사실을 정확하게 자기는 전달했기 때문에 뭐 누가 고소를 하더라도 자신만만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고소한 사람이 당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오늘 허웅씨 전 연인 측의 고소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한 9개 정도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허웅씨 전 연인이 뭐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이전에도 이미 뭐 낙태 경험이 있다라든가 허웅씨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 만나서 조건 만남을 했다. 뭐 스폰서에게 람보르기니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전부 거짓말일 뿐더러 이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허웅씨 연인 측 지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만 이거 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또 이런 정도의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기성 언론은 아니더라도 반론권 보장을 해야 될 텐데 반론권 보장도 전혀 없었다라는 게 이 허웅씨 전 연인 측의 주장입니다. 자,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농구 선수 허웅 씨가 허재 전 감독의 아들 허웅 씨가 왜 이런 뭐 새칭이 레카 유튜버와 손을 잡고 거기에 직접 출연해서 막 인터뷰를 하고 울고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지켜보죠.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10대 딸이 또래 여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신고하면 인생을 망쳐놓겠다는 협박까지 들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제보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인 어머니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0대인 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은 울먹이면서 지하철역 앞에 있으니까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왜 오냐,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서 곧바로 데리러 갔더니 딸은 온몸을 떨고 있었고 또 얼굴은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누구한테 맞았는지 물어봤지만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맞은 사진이라도 찍자고 했지만 울면서 찍으면 큰일 난다.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 사건 다음 날 딸을 데리고 여행을 가서 누구한테 맞았는지 엄마한테만 털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계속 말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을 때린 여학생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도 아는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딸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친해지고 나서 1년 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던 겁니다. 자, 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싸웠다니 그것도 야 니들 왜 무슨 일이야 물으셨겠죠. 자, 이 사건 당일 문자 내용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가해 여학생이 딸한테 너 조금만 좀 기분 나쁘면 너무 티낸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번 일 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이게 지금까지 참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딸이 미안하다 앞으로 기분 나쁜 티 안 낼게 하면서 미안하다, 민폐 끼친다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해 학생이. 그래서 속상한 감정을 아마 털어놓나 보다 하면서 가해 여학생을 만났는데 그 옆에 처음 보는 여학생하고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수원에 있는 여기 작은 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뺨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하고 발로 걷어찼다고 합니다. 특히 처음 보는 또 다른 여학생은 이 옆에서 촬영을 했고요. 나중에 그 여학생도 때렸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어머니는 딸이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딸이 받은 전화, 문자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나도 때린 애도 고소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둘이 사이가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나도 고소를 해도 되니까 때린 애도 고소를 해라 이러면서 처음에 사진을 보내와가지고 봤어요. 지금 아버님 전화가 있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몇 대를 때렸답니까? 한 대를 때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침 그 애가 동영상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님 제가 동영상이 있습니다. 울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 대를 때렸답니다. 이런.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지금 폭행한 여학생이 있고 촬영했던 여학생이 있잖아요. 그 촬영했던 여학생이 이 영상하고 맞은 그 때렸던 사진을 이 피해 학생에게 보냈던 겁니다. 취지는 뭐였냐면 나 그 때린 애랑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나도 고소당해도 상관없으니까 영상을 가지고 고소해라라고 지금 보냈다라는 아, 겁니다. 자기들끼리 사이가 벌어졌군요. 네, 그 증거를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뭐 고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마침 그 때린 학생의 아버님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가해 학생 아버지한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 아버지가 처음에는 죄송하고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혹시 그 폭행한 거 영상 아버지도 가지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영상은 자기는 없다 못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리는 따님한테 우리 딸 얼마나 때렸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러니까 한 대 때렸다고 하더랍니다. 그 여학생이 그랬겠죠. 근데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한 대 때렸는데 이렇게 온몸이 멍이 드냐고 그러니까 글쎄 딸은 계속해서 한 대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화 통화하는 중간에 저 영상을 이제 그 맞은 딸이 보여줬고 아버님이 영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여러 대 때렸다라고 그렇게 털어놨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 좀 보고 가시죠. 머리도 너무 길어 때려. 귀는 때리지 말고 살을 때렸다가 뒷마디로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머리카락이 거치적거리니까 지가 비껴주면서 때립니다. 저 중 3학년짜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한두 번 때려본 솜씨가 아닌 같이 보입니다. 피해자를 완전히 이제 우롱하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머리까지 정리해 주면서 또 뺨을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또 발로 배를 차고 뭐 여러 가지 저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 각 부위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안 아픈 거 아니까 일어나라. 너 아까 저게 살살 맞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모습을 이제 부모가 이렇게 봤을 때 반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는 뭐 피가 아마 거꾸로 솟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이제 그 전화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내가 내 딸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싫어서 옥신각신하는 그 과정에서 의견이 안 맞아서 폭행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때린 애 부모는 그냥 축소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맞은 아이의 부모와 때린 아이의 부모는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 아이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는데도 엄마 이거 신고하지 마라고 이렇게 했는지 영상을 다 보시고 아셨대요. 계속 이어서 보시죠. 이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아니 지금 막 저기 신고해봐. 뭐 맞았다고 신고해봐. 미안해. 니들 자국도 안 나게 X를 해줬어. 너무도 안 나와. 형편 안 나면 어쩔 건데. 미친놈. 나 하든 나 알바 아닌 거야. 이걸로 뭐야. 내가 들어가겠냐? 신고할 거면 해봐. 어떻게 내가 보게. 나 니가 신고하잖아? 그래 들어가잖아? 그럼 나 너 주지로 들어갈 거야. 어차피 들어갈 거야. 니 떼기하고 들어갈 거야. 나.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글쎄 저 얘기를 영상이라 아니면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저 말만 딱 보면 누가 한 말로 들을까? 무슨 조직폭력배의 말에 입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흉터도 안 났고 멍도 안 될 정도로 살살 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할 근거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신고하면 아예 목숨을 빼앗을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거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신고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맞는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 신고 안 할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미안하다 거듭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얘기 안 할 거고 그 가리 때리는 여학생이 이 촬영하고 있는 언니도 얘기 안 할 거니까 우리 셋 다 앞으로 이게 절대 얘기 꺼내지 않기로 하는 거야라고 다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신고 안 할 게니까 이제 좀 집에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또 대답하기를 이제 몇 대 맞았다고 집에 가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면서 또 폭행을 했다라고 하네요.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이런 그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쟤네들은 더 글로리 같은 거 안 봅니까, 드라마? 그러니까 얘네들 나중에 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인이 돼서 분명 돌아옵니다, 이거. 성인 되기 전에 처벌이 되겠죠. 자, 더 지금 좀 화가 나게 또 부모님하고 어머니가 화가 난 태도가 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데 가해 학생이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대화했던 내용들이 좀 문제 같습니다. 누가 이거 올렸냐라고 욕을 하면서 이 경찰에 올리고 이것도 고소하겠다, 자기들이 고소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누가 욕하든 상관 아닌데 영상 하나만 보고 왜 난리 피우냐 계속 욕을 합니다. 나 조사받으면 그만이다. 처벌받는 알겠는데 왜 제3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끼어들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냐라고 적반하장을 하면서 말투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평을 해요. 내 말투도 뭐 좀 거슬리는데 내 말투가 좀 거슬려 욕을 하면서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어머니하고 딸의 얘기에 따르면 폭행 사건 이후에 경기에 들려 잘 자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에 너무나 속상하면서 결국은 처벌을 받게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 학생들 공동 폭행, 공동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더 글로리는 19세 이상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건지 사건 반장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년) 전 뇌혈관 손상으로 뇌병변 장애까지 얻게 된 제보자의 어머니. 제보자는 그런 아픈 어머니를 성실하게 보살폈던 간병인에게 퇴원 이후에도 보살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주민이 아들을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사는 집에서 매일 이상한 괴성이 들려온다는 거였는데요. 대체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 역시 제보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0대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아들이 제보를 하신 겁니다. 2년 전에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뇌병변이 왔답니다. 그래서 거동도 어렵고 의사소통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사실 그런 정도면 가족들하고도 제대로 이렇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 여성을 간병인으로 만났고 그럴 때마다 짜증도 내지 않고 다정하게 어머니를 살뜰하게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이분이 더 돌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퇴원할 무렵에 혹시 집에 와서 좀 어머니 좀 돌봐드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흔쾌하게 수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방문해서 간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맡겼답니다. 자, 병원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천사 같은 분이어서 집에서까지 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믿고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주민에 의해서 상상치도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랫집 외국 여자가요. 너네 엄마 죽는다. 이 여자가 너네 엄마 죽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럴 리 없다. 재활치료 하느라 엄마가 좀 손을 지를 뿐일 거다 했는데 마음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CTV가 집에 있는데요. 그걸 돌려봤는데 그 여자가 저희 엄마를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다. 저 장면이 또 고스란히 다 찍혔군요.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올해 4월 말에 이웃집에 살던 외국인 여성이 제보자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는 서투른 한국어로 너희 엄마 죽는다, 저 여자가 너희 엄마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괴성과 폭행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처음에는 이 이웃 주민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간병인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겼기 때문에 실제로 어머니의 건강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찜찜해서 침실에 설치돼 있던 CCTV를 확인하게 봤더니 활동 지원사가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를 때리고
포건하는 잔혹한 모습이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발로 수차례 툭툭 걷어차는가 하면 뇌병변 장애 환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세게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베개로 짓누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고함을 치거나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라 이렇게 강요하면서 더 심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제보자 어머니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몸을 거칠게 집어던지거나 목을 이리저리 꺾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정말 헌신적이고 선량한 많은 활동 지원사, 보호사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런 일부 때문에 항상 원치 않은 저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시고는 하는데, 자, 오 교수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많이 이제 불편하셨어서 간병인을 두고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믿지만 불안합니다. 왜? 가족들이 볼 수 없는 시간대니까요. 그냥 믿거니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진짜 이 아드님은 얼마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셨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아들이라는 분이 사람을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그동안에 이제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상당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들이 이제 확인한 CCTV 영상을 보니까 이게 뭐 다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달 것만 돼 있대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고 폭행을 사용한 것이 39번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 1년이 넘으니까 한 400여 회 저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의사 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그냥 맞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볼에 살이 좀 이렇게 쪄서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이 볼때기를 갖다 주워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고분고분하게 된 게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제 하면은 맞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어떤 표현을 못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좀 이게 고분고분해진 것은 아닌가. 기술적으로 아주 표 안 나게 때린 어떻게 보면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인성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제가 추정컨대 엄청난 어떤 죄책감, 자괴감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드님이 곧바로 이 활동 지원사한테 저 영상을 본 순간 바로 당신 그만둬 이렇게 해고 통보를 했답니다. 자, 과연 보호사 뭐라고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자, 해고된 그날 활동 지원사가 제보자의 집, 아드님 집으로 왔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집에 가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다가 아무나 할 말없이 사람 한 사람을 살린 셈 치고 나가주세요. 죄송하지만 나가시죠. 한 번만 닮으면 좀 나가세요. 나가세요. 한 번만 나가주세요. 제발 일단 한 번만 봐주세요.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진짜 아드님이 정말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네, 제보자는 활동 지원사에게 연락을 해서 CCTV 봤으니까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짐을 찾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과를 하기보다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센터에 말아달라며 애걸복걸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 본인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모습에 제보자는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끝내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자, 구속됐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 법정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보자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가 폭행을 가한 이유는 재활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2번 물어보셨어요. 발로 가격한 것과 가슴을 가격한 것과 머리를 가격한 거 한 번씩 다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발로 가격한 이유는
잠 깨우려고 한 거고 가슴과 머리를 가격한 이유는 치료 목적이다. 판사님도 그걸 들으시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검사가 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니 3년 징역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뇌병변 환자입니다. 근데 머리를 건드렸어요. 그게 무슨 치료예요? 글쎄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치료 목적으로 해가지고 발로 가격한 것은 잠을 깨우려고 한 거고 또 가슴과 머리를 가격한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치료, 이 사람이 무슨 뭐 의료인입니까? 그러면 왜 그런 정당한 치료를 했는데 이 가족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는지 그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렇게 한 게 확실하냐라고 하니까 저는 치료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혼이 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우는 신용을 하는데 눈물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우는 그야말로 우는 신용하는 그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성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또 게다가 이 사람을 변호했던 그 변호인이 한 얘기가 이 CCTV라고 하는 것은 불법 촬영물이니까 증거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또 재판정에서 판사에 의해서 제지를 받았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3년 구형을 했습니다, 검사가. 아마 죄질이 안 좋고 정말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해서 이제 3년 구형한 것 같은데 참 제보자 입장에서는 좀 더 구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뭐 이렇게 폭행했을 때 상해 가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또 특히 이런 요양보호사 이 전혀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폭행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형이 좀 필요하고 선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 정리 조금 해주세요. 예, 일단 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머님이 그 이후에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폭행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 제보자분은 법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엄벌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다음 달 14일 날 선고 공판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의 어머님도 어머니지만 제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공론화가 돼야 다른 어떻게 보면 가족을 맡겨야 될 그런 많은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제보했다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헌신적이고 선량한 많은 이 보호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정말 의혹의 시선을 받는 거 그거 참 불편한 일이죠. 자, 일단 이 정도로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꾸밈 없다고 꿈이 없나요? 찾았다. 누구에게나 드림카는 있으니까. 엔카84. 드림카. 엔카로 팔고 사고. 나의 드림카 플랫폼 엔카. 도착했습니다. 얍, 하리보 골드베른 팀이다 오바. 우와, 쫀득쫀득 딸기맛 곰돌이 대장 출동. 이거 봐, 내가 하얀 곰처럼 투명해져서 모두를 구할 거야. 함께해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하리보. 이건 비빔밥의 레볼루션. 비빔드밥. 이미 비벼져 있다. 건더기 양 미쳤다. 비빔드밥. 이건 비빔밥의 넥스트 레벨. 맛있다. 양반 비빔드밥.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